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주에 9번까지 했죠. 클로징까지 했고요. 오늘은 포지션부터 할게요. 포지션부터. 이렇게. 지금 레코딩 하고 있고, 지난주에 레코딩 한 거랑 이번 거랑 해가지고 저 유튜브로 올릴게요. 오케이. 클로징 다음에 이제 포지션이죠. 클로징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클로징 한 후에 포지션을 하느냐. 클로징 펀딩 한다면 아니면 템포러리 리스가 있어가지고 그 리스백이 끝난 다음에 포지션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하는 그 이제 픽을 해야 되죠. 템포러리 리스가 있으면 리스백이 있으면 어덴덤에 달아야 되고 단 딱 클로징 하려고 봤더니 테넌트가 그 해당 달 렌트를 안 냈다. 또 클레임 상태가 있던지 아니면 디스퓨트이 있던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이제 tenancy at surferance relationship. 불편한 관계죠. 어쨌든 뭐 리스를 터미네이트 되는지 디폴트인지 이런 상황 중에 포지션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거는 이제 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주고 클로징 때 주고 빼고 하면서 그 책임이 새로운 바이어한테 다 넘어가요. 어쨌든 미불이 되어 있던지 클레임 상태에서 로스만 안 돼 있으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인슈어런스예요. 인슈어런스가 보면 여기 빨간 볼드로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포지션이나 오너십이 있기 전에 인슈어런스 에이전트랑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인슈런스 그 프리미엄이 내가 오너 아큐파이어로 들어가서 살 때 하고 이렇게 렌트를 줘서 투자 물건일 때하고 일단 인슈런스의 그 프리미엄이 틀리죠. 틀리고 클로징 전에 에이전트로서 확인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인슈런스예요. 그 다음에 홈 워런티. 요새 같은 경우는 인슈런스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당 지역에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뭐 3,000불, 4,000불 1년에 나왔다든지 그러면 넷 프로핏이 리턴이 맞지 않아서 사지 않는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컨트랙 다 진행되면서 한참 진행되다가 인슈런스 코트를 받아보면은 그게 튀어나오면 아유 나 이거 안 사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옵션 피리어드 안에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참 진행이 되면서 모든 그 컨틴전시도 다 지난 다음에 인슈런스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되면 이거는 전적으로 바이어 책임이죠. 바이어가 결정을 해서 이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투자 가치가 없다. 안 사겠다. 하면 깔끔하게 어니스만이 날리고 스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슈런스가 여러 이유로 비싸겠지만은 뭐 이런 그 뭐 해일 데미지나 뭐 여러 그 지역적인 것 때문에 보험이 비쌀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테넌트와의 문제 때문에 그걸 클리어 해야지만 인슈런스가 코트를 주고 그 계약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털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그런 거 다 퀘스처네어 다 물어볼 권리가 있고요. 거기서 거짓으로 답변하면 뭐가 돼요? 인슈런스를 가입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기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캔슬은 둘째치고 다시는 보험을 못 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정보를 줄 때는 정확하게 줘야 돼요.
테넌트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밀린 돈이 있느냐, 그런 거를 다 이제 해서 해야 되고, written lease가 있어야 돼요. The absence of a written lease or appropriate insurance coverage may expose the parties to economic loss. 그러니까 이 economic loss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written notice, written lease가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있는 테넌트가 있는 사람을 테이크오버 할 때는 리스를 받고 리뷰를 해봐야 돼요. 다 에이전트 일입니다. 투자 물건은 셀러가 인베스터여가지고 기존에 렌트를 놓고 있는 집을 살 때는 이런 점을 다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스마트 디바이스는 그 포지션에 포함이 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이사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막 알람 코드, 액세스 코드, 뭐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 다 없어가지고 막 혼돈이 일어나고 난리 나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못 쓰게 돼 있다. 본인 아니면 셀러 아니면 못 쓴다. 그러면 이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섹션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로 앱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셀러가 액세스 돼 있었던 거를 터미네이트 시키고 새로운 바이어만 오토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완벽히 해야 이 포지션이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끝나는 겁니다. 뭐 어떤 거는 뭐 엔트리 락 그런 것도 핸드폰으로 열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코드 안 바꾸고 그러면 그 전주인도 들어가고 뭐 난리 나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클로징 전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스페셜 프로비전 지나가고요. Settlement and other expenses. Settlement and other expenses는 클로징에 할 때 또 클로징 전에 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기존에 린이 걸려 있는 거를 릴리스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셀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셀러의 지금 기존에 있던 페이하고 있던 모기지 론에 대한 라이빌리티가 이제 페이오프 하면서 없어진. 그다음에 텍스도 마찬가지고요. Tax statement, certificates, preparation of deed, 1/2 of escrow fee, and other expenses payable by seller under this contract. 이런 것들이 지불이 돼야 하는데 그 셀러의 익스펜스 이런 것들이 다 지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페어라든지 또 어떤 클로징 때 셀러가 돈을 깎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다. 5,000불 더 세일즈 프라이스 깎아주기로 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5,000불을 깎아주면 세일즈 프라이스에서 제해지고 거기에 5,000불만 해도 우리 커미션이 얼마가 돼요? 150불이 줄죠. 3%만 하면은. 세일즈 프라이스 건드리지 않고 클로징 때 셀러가 바이어한테 직접 크레딧 주는 방법으로 이 섹션을 써요. 12번의 1B를 일단 not applicable 썼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리페어 용도라든지 아니면 약속했던 것들이 안 지어지는 거라든지 또 가장 또 흔히 많이 쓰는 거는 마지막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 자질구레한 것들인데 셀러가 내가 안 하고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바이어 네가 다 청소하고 뭐 해라. 그리고 까다로운 바이어들은요. 타일 같은 거 보잖아요. 타일 같은 거 보고선 트집을 잡는 거지 이제. 나도 그렇게 하죠. 돈 많이 차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타일 그라우트 클리닝이에요. 그라웃이 시커멓게 때가 껴있든지 화장실이 됐든 부엌바닥이 됐든 껴있잖아요. 그거 청소하면 하얗고
시원하고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꽤 들어요. 근데 어떤 지금 그 셀러들은 그런 것이 들어온데 뭐 청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오 에이전트가 이걸 만약에 요구했을 때는 정식으로 SMS 받아가지고 보내주면 가능하면 큰 금액이 아니면 크레딧을 준다. 그런 것도 가끔 청소 부분도 무시하지 말고 마지막에 단돈 몇백 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요. 그리고 그라우드 청소는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뭐 1000불까지도 받습니다. 그라우드 청소만. 그러니까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뭐 윈도우 클리닝 같은 거. 윈도우 클리닝 2층 집 같은 건 뭐 어마무시하게 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상태 보고 너무 더럽다. 다른 거 다 청소하고 저거 하고 했는데 파이널 워크through 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이널 워크through 때 와 이건 너무 더럽다. 그라우드 더럽고 윈도우 더럽고 그러니까 2,000불 달라. 이거는 뭐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일단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딜 테이블에 올라가 있으면 누가 더 점점 유리합니까? 바이어가 점점 유리해요. 셀러는 그 돈 가지고 벌써 쓸 때를 다 정해놓고 날짜 다 맞춰가지고 왔고 짰기 때문에 1, 2천 가지고 계약 깨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옵션 피리어드 안에서 인스펙션에서 깎는 거에서 또 하나 하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거 다 손을 대서 as is clause라는 게 있죠. 안 해준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바이어가 클레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진짜 집이 들어와서 못 살겠다. 네가 지금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구구절절히 써서 잘 설명하고 하면은 작은 돈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청소를 떳떳하게 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들어갔는 눈에 다 보여요. 그 들어온 게. 근데 적어도 에이전트가 얼마라도 받아내면 집이 더러워도 돈 참 받아냈지. 근데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 돈을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어가 expenses payable by buyer는 appraisal fee, loan application fee, origination charges 이거 쭉 있죠. 쭉 있어요. 단어가 뭐 어려운 게 없죠. 바이어가 내는 돈들 여기 ad valorem taxes 이거는 빌딩 아니 집 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밸류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텍스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프로퍼티 텍스를 들 수 있고요. 이 집의 가치가 얼마니까 이 가치에 준해서 나오는 그 세금 이거를 ad valorem taxe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불쑥불쑥 손님이 물어보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용어 설명하려고 이 컨셉을 다시 깐 거예요. 1년에 뭐 한 번은 두 번이나 한 번은 하기는 하지만 요번에 하는 거에 그 포커스는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텍스의 종류는 이제 그렇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레이션은 뭐 텍스 같은 거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죠. 그런 거를 해당 월 클로징 날 기준으로 해서 날짜로 데일리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를 얘기해요. 캐주얼티 로스 나왔어요. 캐주얼티 로스는 이제 재산상의 이제 손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냐면은 이게 뭐 피치 못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인데
as is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클로징 전에 계약을 맺은 다음에 클로징까지 예를 들면 30일이면 30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원 상태대로 그대로 그 솔드 되는 상황이 아니고 뭐 엄청난 뭐 헤일 데미지가 왔다라든지 파이어가 됐다든지 물이 엄청 샌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인슈런스가 클레임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셀러는 이 인슈런스 랑 클레임을 하고 뭐 하면서 날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15일밖에 일단은 클로징은 extend the timed performance up to 15 days까지밖에 계약서에는 못하게 돼 있지만 합의만 하면 여기도 30일 바꿀 수 있어요. 15일도 30일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합의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징 데이트를 extend를 하든지 아니면 맨 처음엔 terminate 하는 옵션이 있죠. 그 다음에 extend 하는 옵션이 있고 C번은 그대로 받되 돈으로 컴펜세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인 경우는 디덕터블이 있겠죠. 뭐 3,000불을 내야 10,000불어치를 해준다. 그러면 이 3,000불을 클로징 때 디덕터블 어마운트를 받아가지고 클로징 때 바이어한테 크레딧을 주는 그런 방법이 세 가지 방법으로 캐주얼티 로스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손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냥 캔슬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은 익스텐드 해서 셀러가 어떻게 하는지 보죠.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날짜가 부족하시다 그러면 이건 조정해 볼게요. 두 번째 옵션. 세 번째는 무조건 그 날짜까지 클로징 하셔야 되니까 보험으로 다 넘기고 그것까지 다 또 않으니까 디덕터블 X만 크레딧을 받고 보험을 그냥 진행시키시죠. 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옵션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가 났을 때 바이어가 디폴트일 때하고 셀러가 디폴트 두 가지 적어놨어요. 여기서 지금 이 랭귀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기본으로 쓰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specific performance를 enforce 하는 거예요. specific performance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강제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이 디폴트가 일어난 이유를 유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과되는 연결되는 데미지 이것까지 클레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enforce specific performance예요. 예를 들면 뭐 이사 날짜가 뭐 누구 때문에 늦어졌다, 그 비용이 들었다, 이사 비용이 들었다, 거기 들어가서 그쪽 렌트도 물어줘야 된다, 뭐 벌금이 있다, 이런 거 다 때려놓고 기본적으로 변호사비 들어가는 코스트 다 더해서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에. 그러든지 아니면 B번 디폴트인 경우에 terminate this contract and receive the earnest money and as liquidated damages. 그 딱 해당되는 데미지에 해당하는 것과 earnest money가 뭐 일치하면 이거면 뭐 땡 하고 나오겠죠. 뭐 5,000불이면 5,000불로 다 해결됐다든지.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됐다. 그러면 뭐 100% earnest money로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5,000불로도 부족하다. 내가 이거 터미네이트 되는 바람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A번을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Enforce specific performance. 돈이 적당하면 B번에서 끝나는 것이고 거꾸로 셀러가 if seller fails to comply with this contract 똑같아요. 셀러도 쌍방으로 내가 스페시픽 퍼포먼스를 할 수 있고 B번처럼 earnest money를 갖다 내가 그냥 take 하고 terminate
컨트랙을 터미네이트 시켜버리는 그런 그 옵션으로 디폴트를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미디에이션, 중재하는 거죠. 그러면 중재는 뭐 이게 해결이 안 났을 때 중재하는데 주로 미디에이션 서비스는 변호사가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그 딱 미디에이션 세팅하고 다 레코딩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당사자들끼리 얘기하고 그거를 가지고 코트에 파일링하는 자료로 씁니다. 근데 누가 로스를 먼저 걸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미디에이션 가기 전에는 누가 법적으로 로스를 해서 코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디멜레러만 날려도 미디에이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토니 피 이거는 뭐 하고 에스크로는 그 1번에 그 입장을 에스크로 에이전트 입장을 써놨고 그 다음에 익스펜스는 나와 있는 에스크로의 비용들, 그죠? 그 비용들을 어니스마니에서 어떻게 디덕트하는지 노란 하이라이트에 적혀 있어요. escrow agent가 may deduct authorized expenses from the earnest money payable to a party. So authorized expenses는 뻔해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authorized expenses예요. 서베이를 했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거기 나온 비용은 실제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이 내용이고요. expenses는 디맨드예요. 이건 이제 좀 약간 골 때리는 이제 시츄에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한 명이 이제 동의를 안 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날짜가 여기 15일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이것도 바꿀 수 있죠. If escrow agent does not receive written objection to the demand from the other party. 한쪽에서 클레임을 해서 이거 지금 계약 위반이 이제 이미 되었으니 돈을 돌려다오 하고선 termination notice하고 release of earnest만이라고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termination notice.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양쪽이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release of earnest만은 양쪽에서 다 사인해야 되고 브로커도 사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이유가 어떻든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타이틀 회사에서 돈을 릴리스를 하죠. 근데 한쪽에서 사인을 안 해. 한쪽에서 동의를 안 해.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어. 이 중에서 이 돈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사인을 안 하고 있겠죠. 하지만 한쪽에서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보냈는데 답이 15일 동안 없으면 답이 없으면 yes, no 답도 없고 그냥 깔아뭉개면 then escrow agent may disperse the earnest money to the party making demand. demand를 한쪽에다가 돈을 주되 뭘 제 reduced by the amount unpaid expenses incurred on behalf of the party receiving the earnest money. 거기 또 escrow agent가 들어간 비용 다 제하고 주는 거예요. And an escrow agent may pay the same to the creditor. 그렇죠? 15일의 시간을 줍니다. 15일 동안 기다리면 답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 클라이언트가 돈을 클레임했어.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저기 타이틀 회사에서 노티파이를 했으니까 15일 동안 답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메일 어떤 거든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에스크로 에이전트한테 통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양쪽이 사인 안 하면 릴리스를 안 해요. 그런데 damages. Any party who wrongfully fails or refuses to sign a release.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근거 없고 말도 안 되게 생트집을 잡는 식으로 이거 refuse 한다고 하면 acceptable to the escrow agent within 7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will be liable to the party. 그렇게 생고집을 한 사람의 모든 책임을 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변호사비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로스 비용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밑에 있죠? 1, 2, 3.
이런 비용에 대해서 다 더 물어줄 각오를 하고 생트집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판단하는데 acceptable 해야 돼. escrow agent가 within 7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will be liable to the party. 이 날짜 프레임을 잘 기억을 하시고 escrow agent랑 잘 상의를 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escrow agent가 타이틀 회사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너무 중요해져 버려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편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그러니까 favorable하게 진행이 안 되고 공평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바이어 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만이니까 내 타이틀 회사 쓰겠다고 하고 우리가 잘 쓰는 게 뭐 시카고 타이틀이죠.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얘기하면 이유를 난 대부분 그렇게 돼요. 1031을 지금 프로세스하고 있다. 우리 타이틀 회사에서. 그다음에 펀드가 어디서 펀드 소스가 뭐 예를 들면 이 타이틀 회사에서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 우리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해야지 펀드 트랜스퍼가 쉽다. 이걸 저는 많이 사용하고요. 캐시딜인 경우에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죠. 캐시딜인 경우에는 실제로 걔네들이 다 듣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요. 돈 소스가 워낙 여러 소스로 뭐 CD일 수도 있고 foreign 펀드일 수도 있고 1031일 수도 있고 뭐 IRA 돈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은 어차피 골치 아프거든. 내 어카운트를 핸들링하고 있는 타이틀 회사에서 하는 건 말이 먹혀요. 아니고 론이 걸려 있다. 아니면 론이 걸려 있다.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그냥 프로세싱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또 트집 잡는 게 서베이. 만약에 서베이를 프로바이드를 셀러가 못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강력히 또 한번 주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서베이어가 우리 바이어의 서베이어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집 서베이가 없고 요걸 하는데 렌더가 스페셜리 이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타이틀 회사를 우리 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타이틀 회사가 있는 게 좋다는 거. 다음 20번 Federal Tax Requirements.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딱 케이스는 이거예요. 파는 사람이 외국 사람인 경우에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들이 워낙 많잖아요. 코퍼레이트로 설립을 하기는 하지만 타이틀 회사에서 딱 보면 이거 셀러가 foreign person이다. 나와요. 인디비주얼인 경우에도 foreign person인 경우에 금방 나와요. 이거를 릴리스를 해야 돼요. 셀러 쪽 에이전트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발견이 되더라도 이 바이어가 이제 알게 되죠. 바이어가 알게 되는데 이럴 때 가이드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withholding을 해요. 돈을. 세일스 프라이스가 50만 불이면 5만 불이라는 돈을 갖다가 돈을 묶어놔요. 폼이 IRS 폼이 있어요. 그 폼 파일을 해요. 1000 단위로 11 어쩌고 시작하는 폼이 있을 거예요. Federal Withholding Tax 하는 그 폼을 쓰고 타이틀 회사는 그 돈을 10%를 리저브해서 IRS에다가 withholding tax를 냅니다. 바이어는 짜증나죠. 바이어는 지금 내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돈이 셀러한테 다 가고 또 IRS에 묶여 있다고 하면 그러면 바이어가 withholding tax를 갖다가 10%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보름인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20일이에요. 20일. 클로징한 다음에 20일 안에 10%를 위드홀딩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받냐면 나중에 리펀드를 받아요. 텍스 리턴 파일 한 다음에 리펀드를 받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돈이 엑스트라로 더 나가는 건 더 나가는 거지만 셀러가 돈을 텍스를 안 낼까 봐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셀러가 여러 가지 텍스가 종류가 있지만 그 페더럴에서 관여하는 모든 텍스들, 인컴 텍스라든지 뭐 카운티 텍스도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IRS에서 하는 뭐 대부분 캐피털 게인이라든지 이런 그 페더럴 텍스 쪽이에요. 10%를 거기다 엑스로 더 나가게 된다. 그럼 이걸 리펀드를 갖다가 자기 텍스 파일 할 때 받으니까 바이어로서는 이건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FIRPTA라고 FIRPTA죠. FIRPTA 이 저기 law예요. 이 컨트랙에 지금 그 내용이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foreign investment real property tax act인가 뭐 그래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10%를 위드홀딩 해야 된다. IRS. 그다음에 notices, agreement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박스에 클릭 하시면 되고요. 컨설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모르는 단어 없고요. 브로커 인포메이션 다 집어넣고요. 커미션 잊지 말고 이거 빼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리시트들 다 있죠. 리시트 요새는 다시 리마인드 시키지만 옵션 피하고 어니스마니하고 다 타이틀 회사로 같이 보내요. 네. 그래서 이제 컨트랙의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세요. 들어왔네. 자, 네, 책 왔어요 오늘. 네네. 커미션 책 왔어요. 네, 오셔서 오늘 비가 오지만 뭐 앞에다 꽂아놨으니까 이거 하시고. 네. 컨트랙을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가끔 하는 게 리프레시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컨트랙 한다 그러면 기본 컨트랙 한다 그러면 꼭 들어와서 하시고 이거는 레코딩을 내가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라고 레코딩을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또 물어보시고.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없다고 보고요. 뭐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회사 소식은 뉴스타 리얼티는 원래 회사 이름대로 MRG 리얼티로 해서 다시 다시 할 거예요. 다시 그 광고고 뭐 명함도 새로 다 준비를 하고 비용 들어가는 거는 자기 사이니지까지 회사에서 다 제공하니까요. 따로 경비 들어갈 거는 일단 없어요. 또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지금 뭐 몇 달 있으면 올해가 다 가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뉴스타에 내고 있던 그 어떤 돈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를 다 그 베네핏을 다시 에이전트들한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외부적으로가 문제예요. 지금 뉴스타로 얼굴이 굉장히 오래 굳어있던 사람들이 상심이 클 거예요. 우리 브래드 씨도 그렇고 또 척 씨도 그렇고 또 뭐 여기 민킴도 그렇고 다 하지만 뉴스타가 네임이 점점 이제 남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못 느끼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안 좋고 갑질 이런 갑질이 없어. 세상에 살다가 이런 갑질은 무슨 뭐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갑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드레스 코드도 막 강요할 것 같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텐 맞지도 않고 그 돈은 뭐 돈대로 더 올라가서 힘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했던 우리 회사 파워나 이런 거로 실력으로 더 오랫동안 빌드업하는 게 나으냐 그건 내가 후자를 선택을 했고요. 다른 프랜차이즈를 하면 또 피 스트럭처가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에이전트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점점 심플하고 점점 더 프로덕션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끔 지금 플랜을 바꾸려고 그래요. 플랜을 아주 저기 뭐 한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 아니더라도 당장 뭐 9월이나 10월에 바꿀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지금 숨 좀 돌리고 바꿀 플랜을 알려드리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적용할 거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 웹사이트부터 이메일은 다 포워드 돼서 새로운 이메일로 트랜스퍼 되게끔 할 거고 당분간은 이메일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대로 뉴스타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메일 MRG 리얼티를 지금 도메인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게 벌써 테이큰 돼가지고 약간 이름 바꿔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더욱이 MRG 리얼티의 그 레지덴셜 어느 브로커든지 그게 분명한 브로커가 그게 맞는 브로커예요. 이 회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그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레지덴셜이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MRG 리얼티에 포함을 시키고요. 메트로는 뭐 그냥 커머셜로 하고 그다음에 그 뭐 리테일 마스터라고 해서 지금 사업체만 하는 마케팅 지금 툴을 개발 중이에요. 사업체는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팀이에요. 한 뭐 4명이든 5명이든 좋아요. MRG에 속해 있어도 그 리테일 마스터즈라고 해서 서티피케이트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우리가 그 브랜드처럼 왜 태권도 사범이면 사범 뒤에 뭐가 붙잖아요. 그래서 리테일 마스터라는 걸 갖다가 셋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사업체의 도사인 사람들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그 리테일 마스터 사업체 매매 전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 다 늘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하든지 서티피케이션 코스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타 회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만의 그 사업체 전문 어떤 팀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가 나가도 누구시냐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서 제가 부동산 마스터로 하듯이 그 리테일 마스터가 자기 광고나 이런 데 다 따라 붙어서 레이블처럼 다 따라 붙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레지덴셜 하더라도 그거 항상 붙어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리퍼럴이에요. 리퍼럴이 문제예요. 뉴스타는 리퍼럴이 지금 지난 한 2년간 리퍼럴이 사실은 20회 이상 왔었어요. 20회 이상 와서 그 사이에서 성사된 거는 뭐 반도 사실은 안 되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각 캘리포니안 아니면 다른 에이전트들을 인디비주얼이 마케팅하는 마케팅 툴을 갖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플라이어 하는 지금 성우 씨 한번 만들었던 그런 종이 같은 건데 그 EDDM인가 뭐 그 발생하는 식으로
전국의 에이전트한테 리퍼럴 리폼하고 또 저기 그렇죠 리퍼럴 그 오퍼를 하는 손님을 보내주면 뭐 한다는 거 그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는데 개개인이 보내는 것도 저는 지원을 할 겁니다. 개개인이 보내는 거. 지원을. 우리가 리스트를 다 확보하고 있고 특히 지금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옛날에 뉴스타 하기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고 그걸 개인적으로 다 모으면은 웨스트 코스트만 한 1,500명 정도 돼요. 힘들 거예요 아마 모으기가.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런 리퍼럴을 요구하는 마케팅 자료하고 회사에서 만든 마케팅 플라이어든지 마케팅 패키지 2페이지짜리 이렇게 접는 거 그게 이제 컴플리트 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 사요. 우리한테 사서 거기다가 레이블 붙이든지 그건 개인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브로커로 들어오고 브로커도 브로커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 광고 내용은 회사에서 제한된 거를 사용을 하되 개인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이제 그게 이번 팬데믹이 지나면서 가장 크게 제가 느낀 거예요. 이 리퍼럴 무시하면 안 되겠다.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 커머셜은 커머셜은 지금 집도 집이지만 커머셜에 대한 사주 문의도 많잖아요.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나름만들 같이 한꺼번에 안 하고 왜냐하면 리퍼럴 그 시스템도 좀 틀리고 피 스케줄도 틀리고 다 하기 때문에 틀리고 레지덴셜은 20%를 책정했어요. 우리가 해서 리퍼럴을 주시면 20%를 주겠다. 그것도 회사 통일입니다. 회사 통일이에요. 마음대로 뭐 50대 50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20%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20% 이하를 주면 또 보내지도 않아. 그리고 한 번 거래를 맺어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 컴포터블해진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라니까 일이 잘 된다. 계속 좀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 뭘 오퍼해야 되냐면 그 에이전트가 현지에 광고를 내고 있는 광고비를 지원해줘요. 이건 다음 단계인데요. 그거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로 일하는 식으로 각 지역에 인디비주얼이 회사는 회사대로 움직이겠지만 에이전트들도 각 지역에 만약에 저기서 내가 오클라호마에서 누가 뭐가 있어. 그럼 거기 커넥션이 있어야지.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뉴스타하고 저기 뉴욕의 몇몇 그 라인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맺었던 각 도시의 메인 키 멤버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그런 데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닌 경우가 뭐 이런 데 막 루이지애나 뭐 캔사스 뭐 할 것 없이 에이전트는 몇 명 안 되거든. 거기다가만 딱 보내면 아다리가 딱 되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뭐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빌드업을 해서 우리가 좀 힘을 키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3주 동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대화도 많고 바쁠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고 질문 있으세요?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고요. 유튜브는 제가 오후에 올릴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